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4년 정량평가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량평가라는 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올해가 2021년 6월 달이잖아요. 2021년 6월 달이라는 의미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지났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언제 출범했는지 아시나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 출범해서 2017년도 4년까지 지속했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 4년과 박근혜 정부 4년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는지 박근혜 정부가 더 잘했는지 한번 논쟁을 해본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별 논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잘한 게 10가지 이상 되겠죠? 문재인 정부 못한 것도 10가지 이상 돼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잘한 거 10가지 있을 테고 못한 부분도 10가지가 있을 거예요. 서로 내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그래서 잘한 것만 10개 골라서 막 토론을 하고 내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 그래서 뭐 서로 잘한 것만 10개 골라서 토론하면은 이건 뭐 답이 안 되는 문제예요. 뭐 마징가제트가 더 잘 싸우냐, 뭐 태권브이가 더 잘 싸우냐 같은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요, 이런 식으로 정성평가,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 통계적으로 이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부를 정량평가할 수 있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예산, 재정 자료를 통해서 정부를 평가하면은 저는 정량평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다 돈을 많이 썼는지를 통해서 그 정부의 가치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는 이것을 잘하겠다, 말로는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예, 제가 뭐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만 보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돈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분야에다가 돈을 많이 썼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어떤 분야에 돈을 많이 썼는지를 평가하면은 저는 각각의 정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었던 2017년도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 지출은 4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55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냐면요. 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다는 얘기는 17년 본 예산은 누가 짰어요? 그렇죠?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짠 거죠. 박근혜 정부가 짠 400조 원인 나라를 물려받아서 올해 2021년도 558조 원인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400조 원인 나라를 물려받아서요. 그 558조 원이 됐으니까 한 158조 원 정도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158조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158조 원이 증가됐다라는 뭐 총량보다 도대체 증가된 158조 원이 어디에 지출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취임을 했는데요. 2013년도 본 예산은 누가 짰어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짠 예산이 2013년도에 물려받고 2017년도까지 경영을 한 거죠. 자, 2017년도 본 예산은 400조 원이라고 말했고요. 2013년도 본 예산은 한 340조 정도 돼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는 340조 원인 나라를 이명박 정부한테 물려받아서 400조 원인 나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 59조 원, 한 60조 원 정도 키웠는데요. 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158조 원이 어디에 귀속되는지가 궁금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늘린 60조 원이 어디로 귀속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저랑 같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문재인 정부 158조 원 중에서 복지 분야에 귀속된 액수가 한 66조 원이 됩니다. 자, 158조 원 중에서 한 66조 원 정도 되면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사회복지 분야를 지출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대강 한 50% 가까이 정도 되잖아요. 한 158조 원 중에서 한 60조 원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귀속이 됐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158조 원을 늘렸는데 그 이유는 한 절반 가까이는 사회복지 분야에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한 158조 원 늘렸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박근혜 정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60조 원을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늘린 액수는 한 30조 원이 넘어요. 박근혜 정부가 늘린 60조 원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액수를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는데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둘 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는데 가장 큰 액수를 사용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간 비교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는 한 자기가 늘린 전체 한 60조 원 중에서 50%가 조금 넘는 한 30조 원이 넘는 부분을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했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50%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사회복지 분야 늘리는데 지출을 했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늘린 비중이 약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약간 많구나라고 끝나면은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왜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비중이 약간 더 많을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산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것은 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지출한 금액이 문재인 정부보다 한 100조 원 정도 작잖아요. 그 총량이 작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더 늘어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총량이 적어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늘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장 큰 금액은 이게 법적 의무 지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 분야 지출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국민연금 지출, 그리고 공무원연금 지출, 이런 공적연금 지출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국민연금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있었던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지출되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어떤 정부의 의지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구 구조나 어떤 경제적 변화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국민연금이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러면은 법적 의무 지출을 늘리고 나서도 추가로 지출을 또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출을 조금만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법적 의무 지출을 다 늘려놓고서는 추가로 내 재량 지출은 아주 좀 제한적으로 늘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출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는 의무 지출 플러스 재량 지출도 많이 늘렸다는 얘기고, 지출을 조금만 늘렸다라는 얘기는 법적 의무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법적 의무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총지출 증가가 조금 적으면은 법적 의무 지출이 대부분인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포션, 그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커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박근혜 정부가 그냥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쓰기 싫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법적 의무만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분야가 늘어난 것이다 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물론 공적연금 부문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 의무 지출 때문에 늘어난 것은 맞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 사회복지 분야, 어떤 분야를 늘렸는지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은요, 이런 보훈 분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공적연금 보훈뿐만 아니라 어떤 아동, 그리고 여성,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늘린 비중보다 박근혜 정부가 늘린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문재인 정부보다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법적 의무 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커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의 어떤 철학인 거죠. 정부의 철학이 어떤 보훈 분야, 보훈 부문, 그러니까 보훈 부문 쪽에다가 지급을 늘리고, 그리고 아동, 여성 이런 쪽에다가 지급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짐작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을걸요? 자,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부문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부문은 바로 고용노동 부문이에요. 고용노동 부문이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요 부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이 코로나19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고용 쪽에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18년, 19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좀 상승함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이 고용노동 부문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잡히고 고용노동 부문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회복지 분야 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고용, 노동 쪽이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분야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뭐 굉장히 둘 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많이 늘어난 분야는 어딜까요? 자, 짐작 가능하실까요? 자, 이거는 뭐 짐작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 많이 늘어난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라면은 두 번째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난 분야가 환경 분야예요. 문재인 정부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그리고 환경 분야에 박근혜 정부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돈을 많이 쓴 분야는 어느 분야일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박근혜 정부는요, 이 문화, 관광, 체육 분야를 문재인 정부보다 더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사회 질서, 안전 이쪽 분야도 문재인 정부보다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정부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출을 굉장히 크게 늘렸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보다 더 크게 늘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한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외부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내부 정부의 어떤 철학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외부 환경적인 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일어난 그런 산업적인 중요한 이슈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조선업이 하나하나 막 망한다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쪽을 살리는데 굉장히 많이 돈을 융자해 줬고요. 조선업이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일본이 이 뭐 반도체 부품 같은 거를 수출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한참 이슈가 됐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런 소부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재, 부품, 장비 같은 데 예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이슈가 조금 끝나듯 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뭐 중소기업, 뭐 이런 영세상공인들 굉장히 많이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세상공인들, 어떤 중소기업이 최소한 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망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에는 조선업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안 하는 그런 사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융자를 해서요. 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이유도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 R&D, 기술 개발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대외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내부 어떤 정권의 철학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산업, 중소기업에다가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부은 정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고, 세 번째는 환경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보다 환경 분야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는데요. 이 환경 분야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수소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미세먼지가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후위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나 기후위기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을 증대시킨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기차, 수소차는 물론 미세먼지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소차 예산 지원을 굉장히 많이 늘린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떤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함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산업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 수소차 산업을 조금 더 발달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를 빼놓고서 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 돈을 많이 지출한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떤 산업 경제적인 부분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돈을 썼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많이 쓴 분야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바로 이 문화, 관광, 체육 쪽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작하셨나요? 자, 박근혜 정부가 문화, 관광, 체육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요? 물론 이것도 외부적인 이유도 있고 내부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 외부적인 이유 먼저 말해볼게요. 박근혜 정부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체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관광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문화관광체육에 박근혜 정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상대적인 것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관광 예산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관광 예산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뭐 관광 예산은 뭐 정부의 철학이 뭔지는 모르겠고 관광 예산은 아예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자면은 박근혜 정부는 관광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쓴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워낙 관광 쪽에다가 돈을 못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체육이나 관광 쪽은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 때문에 굉장히 박근혜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의 철학도 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박근혜 정부가 계속 자주 말했던 그런 슬로건 기억하시나요? 창조경제. 창조경제. 오랜만에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얘기입니까? 창조경제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융성도 있었어요. 예, 문화융성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텐데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더불어서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말을 했고요. 그 문화융성을 위해서 각 지역에 창조센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건설하고 거기에서 문화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문화 예산도 증가되고 체육 예산도 증가되고 관광 예산도 증가됐기 때문에 뭐 문화체육 관광 분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증가가 된 분야가 안전 그리고 질서 이런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자, 안전 질서 예산이 왜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이것도 대내적인 이유, 대외적인 이유가 다 있는데요. 우리는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죠.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해서요. 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 이후에 안전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당연히 안전 예산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질서 쪽을 보면은 경찰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 예산을 많이 늘렸다라는 사실 뭐 이미지가 맞나요? 아무튼 경찰 예산도 많이 늘리고 이런 안전 예산도 많이 늘려서 이런 안전 질서 분야 예산도 박근혜 정부에서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태까지 그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지를 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야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렇죠. 어차피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한정된 예산 제약 하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158조 원을 4년 동안 늘리고 박근혜 정부가 59조 원, 한 60조 원 정도를 4년 동안 늘렸다라는 저는 총액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158조 원이라는 예산 제약 하에서 어떤 분야는 더 많이 늘리고 어떤 분야는 조금 늘린 거고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59조 원이라는 예산 제약 하에서 어떤 분야는 많이 늘리고 어떤 분야는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야는 오히려 절대 금액을 줄인 분야도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절대 금액을 줄인 분야는요, SOC 분야입니다. SOC 뭔지 아시죠? 어떤 뭐 사회 간접 시설이라고 해서 뭐 도로, 뭐 철도, 항만 뭐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을 SOC라고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SOC 예산이 절대 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13년보다 17년의 SOC 예산의 금액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자, 왜 줄었을까요? 이것도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다 있는데요. 일단 대외적인 요인은 저는 기저효과라고 생각해요. 기저효과 뭔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 전 정부가 이명박 정부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SOC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SOC 예산이 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비교적 이 늘어난 SOC 예산보다 더 늘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전 정부의 기저효과 때문에 SOC 예산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당시 사회 분위기도 토건 예산을 좀 줄이자라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실제로 SOC 예산 절대 금액을 줄였습니다. 근데 약간 이걸 보면은 좀 우리의 이미지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잘 기억하시는 분은 초이노믹스라는 말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따서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경기 부양, SOC 같은 것 등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라고 이해가 된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정량 분석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SOC 예산은 아예 절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립 서비스로 말하는 그런 것과 실제로 예산을 통해서 정량 분석한 결과가 이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이 줄어든 거를 보면은 저는 이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말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돈으로 증명된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말보단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어떤 초이노믹스에서 말했던 것과는 달리 SOC 예산을 실제로 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SOC 예산은 어땠을까요? 예,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서는 SOC 예산을 줄인다라고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18년, 19년까지는 그랬는데요. 20년, 21년부터는 SOC를 줄인다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SOC를 줄인다라고 안 하고 어떤 말을 했냐면요. 도시재생, 코로나 직전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뉴딜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도시재생이나 뉴딜 사업이 예산 분류 체계에 따지면은 SOC 분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처음 초기에는 SOC를 줄인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 그리고 뉴딜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돈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박근혜 정부는 SOC 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SOC 예산을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많이 늘린 그런 정부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고요. 외부적 요인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것도 기저효과 요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줄인 거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저효과 측면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측면도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절대 금액 자체를 아예 줄였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또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 보수공사나 아니면은 계속 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도로, 항만 이런 부분을 공사 금액을 줄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로, 항만 그리고 공항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저효과도 물론 있지만 어떤 정부의 어떤 철학도 충분히 반영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줄인 분야는 무엇일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농林해양수산 쪽이 예산이 가장 많이 줄였어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 분류 체계에 따지면 16개의 분야가 있거든요. 16개의 분야 중에서 줄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줄어든 분야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박근혜 정부에서 SOC 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절대 금액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뭐 158조 원이나 늘렸기 때문에 16개 분야 중에서 어떤 것도 절대 금액이 줄어든 분야는 없고 더 많이 늘어난 분야와 덜 늘어난 분야가 있을 뿐이고 가장 덜 늘어난 분야는 바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덜 늘어난 분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농업, 어업 쪽 예산 지출은 다른 예산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덜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뭐 둘 다 비슷한데요. 둘 다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가 있냐면은 교육 분야도 많이 늘어나고 일반 지방 행정 분야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 그리고 그 일반 지방 행정 분야 둘 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많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교육 분야와 일반 지방 행정 분야를 많이 늘렸을까요? 우리 예산 분석은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고만 말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늘어났으면 왜 늘어나는지, 줄어들었으면은 왜 줄어들었는지도 우리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 분야 예산이 늘어난 거를 보고 어떤 관련 전문가가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박근혜 정부도 교육 분야 예산이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도 교육 분야 예산이 늘어났다. 이것이 뭐 정권의 교육에 어떤 관심도가 반영됐다라는 말을 하는 교육 전문가를 보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거 아닌데?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교육 전문가는 교육을 아시고 예산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뭐 저는 교육을 모르고 예산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은 이거는 그 정부의 의지와 철학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육 분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 구조가요. 교육 분야 예산은 그냥 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교육 분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법이 그래요. 자, 내국세의 20%는 무조건 그 지방교육청에 교부되게끔 법이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후기 요 한 16년, 17년도에 굉장히 내국세가 많이 늘어났고요. 문재인 정부는 전기 때 18년, 19년 내국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내국세가 늘어나면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늘어난 내국세의 20%는 무조건 교육 재정 교부금 형식으로 지방교육청에 교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저절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육 분야의 예산을 많이 써야지라는 내부적 의지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항상 뭐 사회복지 분야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었다고 했는데 교육 분야가 늘어난 분야는 물론 내부적 원인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외부적 요인이 훨씬 더 크고요. 그 외부적 요인이라 하면 그냥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20%를 지방교육청에 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 설계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반 지방행정 쪽에도 이 분야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박근혜 정부도 많이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지보다는 자동으로 늘어난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국세의 20%가 교육청에 자동으로 교부가 되는 것처럼 또 내국세의 약 20% 정도, 한 19.24% 정도가 지방정부에 자동으로 교부가 돼요. 이것은 뭐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그 법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는 않고 자동으로 20% 정도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국세가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좋아졌다. 중앙정부의 세수입은 왜 좋아졌을까?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많이 거쳤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많이 거쳐서 내국세가 늘어났고 내국세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내국세의 20%는 이 교육청에 교부가 되고 자동적으로 내국세의 20%는 또 지방정부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늘어났고 일반 지방 행정 분야도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자, 여태까지요. 우리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는 정량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정부를 정량 분석한다라는 방법론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앞으로 보통 뭐 술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잖아요. 마징가 제트가 더 좋냐, 태권브이가 더 잘 싸우냐 이런 식의 논쟁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돈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각 정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제한
제한된 예산을 배분 또는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좋아라고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문화 쪽, 안전 쪽에 예산을 쓰는 정부가 더 좋아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일을 더 잘한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이 정부가 더 잘했다, 이 정부가 못했다라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가치관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뭐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뭐 너무 SOC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정부가 싫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나는 SOC를 많이 쓰는 정부가 싫어라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뉴딜 같은 것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산 자료를 보면은 각 정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방법론을 저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